그다음에 이제 그 말문제 특강 해가지고 이제 요 제본 교재가 있는데 일단 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이제 쭉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고 감청평가사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세사 시험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말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작년에 확 줄었어요. 그리고 준 대신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가 많이 올라왔고 또 뭐 올해도 그렇다라고 이제 예상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특히 감정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이걸 다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1장, 2장, 그 다음에 11장 예. 그 세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오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들 그게 이제 뭐 계산과 그 말문제의 그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쭉 보시면 돼요. 이게 책이 좀 두꺼운 이유가 뭐냐면 두껍죠. 이게 125페이지 정도 되나요? 그 뒤에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거 말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보고 다시 이제 리뷰를 하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쉬우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럼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객관식이라든가 거기서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뒤에 제가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집어넣었던 그거는 제가 풀어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이제 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또 찾아보면서 이렇게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계산 문제 풀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순서를 1장, 2장, 11장, 그 다음에 이제 3장서부터 쭉 순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그래서 이제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절과 3절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전통적으로 이제 1순위 부분은 2절이었어요, 2절. 그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작년에도 뭐 여기서 출제가 됐고. 근데 올해는 좀 3절을 잘 보셔야 돼요. 11페이지에. 왜 그러냐면, 이 3절이 개정 파트 부분이에요. 근데 개정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급을 하면 3절에서 언급을 할 거고 3절에서도 물론 이제 제 생각은 측정해서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제 예측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서 2절과 3절은 요거는 좀 샅샅이 잘 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제 변태 같은 교수님들 막 들어와가지고, 그쵸? 이상한 데서 막 내는 거였는데, 뭐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남들 다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다 맞는 거를 내가 틀리지 않고 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럼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체계의 재정 목적. 재정 목적인데,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5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확 줄여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한국회계기준위원회, 기준 만드는 데죠. 재정이나 개정에 도움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재정과 개정. 여기 이제 목적이 이게 역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체계라는 하나의 이론 체계가 도움을 제공하는 건데 기준위원회한테 기준 만들 때 재정. 이거 새롭게 만드는 거고 개정은 만든 걸 이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 없거나 기준이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개념체계 공부하는 이유가 회계원칙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 회계원칙을 도출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개념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회계원칙별로 이 이론적인
요 체계가 있는데 이게 개념 체계가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거나 그렇죠?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회계 처리의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이제 이해관계자. 여기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 예전에는 이걸 다 세분화 시켰거든요. 뭐 감사인, 뭐 정보이용자 세분화 시켰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해가지고 다 합쳐서 모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뭐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 질문이죠. 개념 체계는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회계원칙 기준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론 체계를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이해할 때 이 이론 체계를 공부하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기준의 요구사항이 우선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작성의 우선 원칙은 얘가 되는 거죠. 개념 체계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체계의 위치, 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우선하지 아니한다 가지고 이제 틀린 문장으로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내왔자 한 몇 번 나왔습니다. 우선한다라고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위원회가 기준 만드는데 그렇죠? 예. 기준 만들 때 반드시 이 개념체계의 내용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죠? 개념체계 내용에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틀린 문장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체계는 수시로 개정 가능하다. 이 회계학이 사회과학이니까 이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변경된 이 개념체계가 지금 현재는 좀 비대칭적으로 돼 있죠. 지금 얘는 이제 변경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지금 변경된 이 신개념체계에 의해서 도출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옛날에 구개념체계에 의해서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경된 뭐 재무제표 요소라든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또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정의 지금 다르고 있어요. 지금 다른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준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과도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경됐다고 해서 얘가 자동 개정되는 건 아니죠. 변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변경했다고 해서 기준이 자동 개정되지는 않는다. 자동 개정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건데 여기 1, 2, 3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게 뭐 시험에서 뭐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변태 같은 교수님들이 들어가면 이런 거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은 많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문 5개에서 지문 하나 정도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재무제표 적용 범위. 이게 이제 개념체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쭉 적으면 첫 번째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이 서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용한 재무정보. 그 재무보고에 포함되니까 다 이제 재무정보니까 그 재무정보가 갖추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보고기업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소의 정의, 인식제거, 측정 및 표시와 공시, 자본유지 개념. 요 순서대로 개념체계가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순서를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이게 이제 주요 이용자예요.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그 기업의 재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서만 의존하는 그런 주요 이용자인데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벌써 이제 거기 새로 들어갔네요. 언급되진 않을 것 같은데 보시면 되고 정보 이용자. 여기서는 체크할 게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주요 정보 이용자. 이 주요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 주요라는 게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얻는데 주로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투자자에는 뭐 유가증권을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서 뭐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되는 거죠. 근데 잠재적이 포함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투자자가 되는 거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잠재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그래서 이제 주요 정보 이용자로 요 4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얘들은 이제 이용을 하는데 주된 이용자는 아니라는 거죠. 재무제표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말고도 그 기업의 재무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경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당사자들 해서 이제 감독당국, 일반들. 이들은 주요 대상이 아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재무보고서라 돼. 이 재무보고의 개념이 이 재무보고의 가장 대표적인 주요 수단이 되는 거는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뭐 질적인 정보라든가 미래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의 범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재무보고가 재무제표보다 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요 수단이 되는 정보는 다 재무제표에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서인 주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개념체계에서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한 거는 기준서에서의 이제 이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고,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 기타의 재무보고서, 기타의 재무제표하고 주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보고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죠. 이 내용들. 특히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 동그라미 1번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적 자원이 자산이 되는 거고, 청구권이, 우리가 채권 청구권이 있고, 자본 청구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의미하는 게. 경제적 자원, 자산, 청구권에 관한 정보, 부채와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러한 자산, 부채, 자본의 청구권을,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영향도 제공한다. 이 동그라미 2번에 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재무보고에 담겨져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바로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자, 이러한 투자자가 이제 자기 자본을 위탁했을 때 경영자가 이런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로서 수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4번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 이게 이제 1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 시험에서도 종종 나왔던데. 한계,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네,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제공할 수도 없다는 거죠. 3번에 자주 나왔던 거죠.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주식 그 관련된 서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식 팔 때란 얘기야. 그렇죠? 그런 게 나올 때라면. 거기 나오면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다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돼. 우리가 공부했던 회계 원리 때 배웠던 내용 있죠? 그거 실어놓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주부들도 다 한 손에 핸드폰, 그렇죠? 한 손에 하면서 이렇게 밥하면서 이렇게 주식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매도 시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정보 수요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정보 수요 욕구를 다 만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재무제표는 그래도 이제 많은 대다수의 주요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4번도 잘 나오는데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진 않는 거예요. 주로 이제 답 지문으로 아니라 그 들러리 지문으로 이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설마 이게 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 그렇게 안 나오겠죠? 설마 시험에. 자, 그래서 한계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 체계에서. 그렇죠? 대신 이제 재무제표 표시 방법에서 이제 거기 빠지면 되겠죠. 두 문제를 내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2절과 3절에서 낼 겁니다. 그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이제 이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특성인데, 갖춰야 될 특성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필수라는 거는 이건 반드시 갖춰야지만 유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목적 적합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잘 나타내야지만 그 재무정보가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한테. 선택 이거는 갖춰도 되고 안 갖춰도 된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그런데 갖추게 되면 그 재무정보가 유용한 재무, 이걸 이제 먼저 갖춰야 되는 거야. 그 유용한 재무정보가 더 유용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하고 동시에 충실하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AND고 이거는 OR. 이 중에서 뭐 어느 하나 갖추게 되면 이 유용한 정보가 또 목적 적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갖춘다?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필수를 이수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것처럼 안 써먹기를 마음먹었는데 그렇죠? 이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유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비검 적 중으로 나와요. 뭐가 틀린 거예요? 중이 틀린 거죠. 예. 중요성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충분합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 시험에서 나왔던 여기 있는 요 그 넘버링 해놓은 거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워지지는 않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 우리가 이제 이 목적 적합성을 관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사결정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관련성이라는 게 렐러번스인데 렐러번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 다음에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예측가치하고 확인가치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한 하부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미래 결과를 이제 예측하는데 이게 반드시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그 정보 자체가. 미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는데 예측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되면 된다는 거죠. 투입 요소로서. 결과치일 필요는 없는 거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면 된다. 투입 요소면 된다는 거죠. 사용될 수 있다면.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확인가치. 요거는 그 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재무정보는 확인가치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인 또는 변경. 피드백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부 속성에 대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에 대한 그 내용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그 정보는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면 의사결정에 이제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에 대한 하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중요성은 이게 이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업마다 항목의 성격이라든가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따라서 중요성의 그 임계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억이라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매출이 뭐 5억인 저한테는 1억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한테는 1억이라는 게 중요해요. 1억이 없어지면 저는 아마 좌절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1억이 누락됐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의 이런 항목, 이런 성격,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 중요성의 임계치는 각각 다 다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작년 시험이었죠. 예, 작년에 이 감정평가사에서 이제 이게 미리 정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틀린 문자로 나온 거잖아요. 아주 잘 나와요, 이게. 특히.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예, 기업 특유한 측면을 고려한 목적 적합성이다. 특유한 측면. 이 특유한 측면이 각각 기업마다 다 다르게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6번에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반적으로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측가치인 정보가 나중에 가서는 예, 확인가치로 또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 적합성 관련된 내용 거기 7가지 내용이 아마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문이 5개잖아요. 그런데 7개나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각각의 5개의 지문을 구성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충실성. 자,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하부 속성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가치, 설명되고 있는 게 예측가치, 확인가치, 우리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표현 충실성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류가 없어야 되고 편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성,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AND의 개념이죠.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면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완전한 서술은 이게 이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건 아니고 서술되는 현상을, 이 서술되는 현상은 뭐 대표적으로 거래예요, 거래. 그렇죠? 예.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어 있죠. 어떤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지 그게 빠지고 그냥 모든 정보를 예, 포함하는 것은 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삼성전자 재무제표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지 삼성전자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렇죠? 이재용 회장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알 필요 있어요. 알 필요도 없고 제공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립적인 서술은 재무제표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거, 편의가 없다는 거예요. 중립, 그렇죠? 예. 중립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립적 정보가 목적이었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어줬던 게 뭐냐면 언론마다 보수 언론이 있고 뭐 진보 언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는 당연히 중립적인 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에 기초해서. 하지만 그들 목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이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정보라고 해서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5번과 6번이 요번에 들어간 거예요. 신중성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이 표현 충실성에 대해서 이 신중성이 원래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신중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뢰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신뢰성. 예.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 그때는 IFRS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업회계 기준 공부한 거고,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신뢰성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왔으니까 축하의 의미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너 왔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5번과 6번은 요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구 개념책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중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되며, 그러니까 일단 신중성은 중립성과 관련된 거라는 걸 좀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 표시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 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산과 수익이 과대 표시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 표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중을 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나오면 이제 이걸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비대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대칭이 뭐냐? 자산과 수익의 과소평가, 부채와 비용의 가대평가. 그러니까 이게 과대 표시되지 않고 부채의 비용이 과소 표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뭐예요? 자산과 수익을 낮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부채의 비용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시겠죠?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릇된 평가라는 거예요. 정보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러한 그릇된 평가는 미래 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산과 수익의 과소평가, 부채와 비용의 과대평가, 그런 비대칭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러면 이제 정보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유용한 정보 전달 방법이 비대칭이라면,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제한된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예. 가장 유용하게 정보 전달하는 게 비대칭이라면 그때는 기준에서 비대칭을 포함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원칙과 예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비대칭을 허용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비대칭으로 보고하는 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허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5번과 6번이 구개념책이 없었는데 표현충실성에서 이번에 이제 신개념책의 표현충실성에서 포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7번.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7번 지문이. 이게 오류가 없다는 서술은 이게 반드시 모든 면에서 정확해야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생산할 때 그 생산에 사용된 그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의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대부분이 우리가 모용에 근거하고 또 추정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정치를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9번에 재무보고서의 화폐 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화폐 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거래를 인식한다는 게 뭐냐면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걸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화폐 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는 측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이것도 전제되는 게 그거예요.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그런 전제에서는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무조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면, 그렇죠? 유용성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9번, 10번도 새로 들어간 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 6번, 9번, 10번. 이게 이제 예전에 없었던 그 표현 출실성에 들어간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이게 시험에 또 요즘에 종종 잘 나오는데,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적용할 때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경제적 현상을 식별하고 거래를 식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지만 우리가 유용하는 건데, 일단은 그 거래를 식별하고 그 거래를 나타낼 때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그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면 그 정보로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로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가장 목적 적합했는데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되면 이제 이렇게 정보로서 생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차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를 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충실하게 표현되면 정보로서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통해가지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표현되는 이제 과정을 그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게 중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측정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새로 들어가서 쭉 집어넣는데 그냥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일단 그 네 가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번 보강적 질적 특성. 역할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뭐 이해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이상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정보도 그렇죠?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고 B라는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A는 여기에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비교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B보다는 B도 유용하지만 A라는 정보가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 유용하겠죠? 그럼 얘를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가 전공 필수, A도 전공 필수, B도 전공 필수 다 들었는데 얘는 전공 선택 과목도 더 들은 거예요. 얘를 뽑는다는 거예요. 안 할란다 진짜. 그쵸? 그러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의 역할이 이러는 거죠. 유용한 정보를 선택할 때 보강적 질적 특성을 갖춘 놈이 있으면 걔가 선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더 유용하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일단은 비교 가능성에 대한 정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앞에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로 뭘로 잘 바뀌냐면 이해 가능성으로 잘 바뀌어요.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에 거기 뒤에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하는 질적 특성을 말한다. 이 시험장에 가서는 이게 맞는 문장이 저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다른 것들을 얘네들 이 빨간색으로 이게 칠한 얘네들 비교 가능성을 제외한 이 빨간색은 이건 그 정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보 자체가 목적 적합하냐, 충실하게 표현되냐, 검증 가능하냐, 적시성 있는 정보냐, 이해 가능성하냐. 정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비교 가능성은 정보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비교, 정보끼리, 그렇죠? 정보 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정보만 있어도 얘네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하나의 정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항목 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항목 간. 정보 이용자들이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한다. 항목 간.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항목 간이 나와 있는데 정보들 간인데 다른 걸 얘기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끼리 비교하면 A기업, B기업 그러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동일한 A기업의 X1년도, X2년도 이렇게 비교하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과 관련해서 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일관성이라고 있는데 이 일관성이 비교 가능성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 일관성이 계속성을 의미하는 거야. 일관성이 계속성을 의미한다. 왜? A기업과 B기업 또는 뭐 X년도와 X년도의 어떤 경영 성과를 비교하는데 적용한 회계 원칙이 다르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 그것도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선의선출법이 이익을 더 높게 보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선의선출법을 적용하는 그 기업이라든가 그 기관에 뭐 이익이 높게 나오겠죠.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래 비교하는 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A기업도 선의선출법, B기업도 선의선출법, X1년도에도 선의선출법, X2년도에도 선의선출법. 그렇게 일관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냐?
일관성이 유지가 되면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가능성은 목표가 되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비슷한 것들은 비슷하게 보여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것도 우리가 똑같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목적 적합성하고 충실한 표현 그렇죠. 이걸 충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두 정보 간의 특성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정보도 유용한 정보가 되고 다른 한 정보도 유용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정보 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각 정보끼리 비교하는데 각각의 정보가 이렇게죠. 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게 되면 비교 가능성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그렇죠. 왜?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회계 정책 변경 또는 회계 추정 변경. 물론 이제 회계 정책 변경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서는 비교 가능성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해가지고 과거에도 똑같은 방법이 적용된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추정 변경은 전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추정 변경 전진 적용하지만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변경하는 게 그게 목적 적합성에 더 유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어떻게 또 틀린 문장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외울 수는 없고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 자, 비록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완전히 일치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에서. 틀린 문장으로 나오면. 2번 같은 경우에 단일의 점 추정이어야 된다. 단일의 추정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단일의 추정치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확률로도 검증될 수가 있다. 나중에 우리 수익에서 변동대가에서 그렇죠? 변동대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기대값이나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추정하고 그 중에서 더 잘 예측되는 금액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검증, 직접,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미래 전망 재무 정보는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적시성은 중요한 게 제때 이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보통 정보가 오래되면 그렇죠? 오래된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추세 분석을 할 때는 과거 정보가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비교 정보 공시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X2년도가 단기인데 X2년도 이때 이익이 10조 엄청 잘한 줄 알았는데 X1년도에 이익이 100조였어요. 그러면 이거 없이는 이걸 잘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 있으면 올해 폭망한 거예요. 폭망. 그렇죠? 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정보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정보긴 하지만 적시성이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추세 분석을 할 경우에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능성. 동그라미 1번. 이거 비교 가능성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면.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비교 가능성은 이건 정보 간이다 이렇게 나와요. 항목 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정보 자체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을 지어야지만 여러분들 교재에다 지금 밑줄 긋고 막 색칠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런 거야?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 가능성 높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물론 우리 회계, 우리 시험에서는 뭐 고급회계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공부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급회계 내용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그 재무제표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 자체가, 내용 자체가 원래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곡된 정보가 되는 거죠. 3번에서는 요거는 이제 타시험에서 나왔지만 합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교가, 이해 가능성은 정보 제공자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보 이용자한테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회계 정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은 필요하다.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회계사 시험에서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자도 전문적 지식이 요구가 되면 자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뒤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 자, 얘도 이제 질적 특성의 적용인데 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되면 좋은 거예요. 왜? 그 유용성이 더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아까 근본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있었어요.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차선의 목적 적합한 정보 충실하게 표현. 이런 이제 순서가 있었는데 얘는 뭐 비교 가능하면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런 순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순서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족할 때 그 순서를 정해놓은 거고 이거는 네 개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갖추게 되면 더 보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렇죠? 아까 그 회계 추정 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진 적용하잖아요. 그 회계 추정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추정치가 달라지게 되면 변경된 추정치를 사용하는 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신 비교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 여기서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는 대표적으로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희생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를 갖춰야지만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희생될 수 있다.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2번과 3번 내용이 아마 시험에서는 언급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가 제약. 아무리 이렇게 이제 좋은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정보로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보로부터 얻는 효익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로 생산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원가 제약이 되는 거예요. 효익이 더 커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그죠? 자격증을 취득하겠어. 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비용이 더 커버리면 짜증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효익이 더 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효익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난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숙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자격증 취득했을 때는 첫날만 좋았어요. 합격한 발표 날만. 그렇죠? 그냥 와 해가지고 그래서 성취감 같은 경우 느껴보잖아요. 대학 시험 합격할 때 하고 두 번째로 느껴본 게 요거 자격증 취득할 때 취업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 취득할 때 그날만 좋았어요. 그날. 그 이후부터는 이거 취득했는데 이거 뭘 하지? 내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없었으면 내가 지금 집이나 갖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무튼 자격증은 취득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돼요. 자, 원가 제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 3, 4, 5 쭉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은 여기 나올 만한 걸 보게 되면 3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번이고 읽어보시면 되고 모든 이용자가 목적 적합하다고 목적 적합 이거 집어넣는다는 것도 빠먹었네. 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회계기준위원회.
그렇죠? 회계 기준에 기준 만드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정당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가 바로 이제 2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2절, 이 자체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